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유호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집 체제로 전환한 판도라,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부터 소개합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판도라 유일고정,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랜만에 게스트로 찾아주신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김근식 교수까지 네 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총선이 다가오니까 뉴스에서 정치 뉴스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 와중에 또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소식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 축구인이 계시니까 선생님 의견부터 여쭤볼게요. 사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 선임 때부터 그동안 이제 감독으로서의 평가는 사실 끝난 분인데 어떻게 우리 국대 감독으로 됐지? 이렇게 축구 좀 아는 사람들은 전부 한마디씩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해조 축구의 창시자니에요. 해줘 축구요? 예. 강인아 프리킥 하나 해줘. 아, 해줘. 민재야 좀 막아줘. 흥민아 어떻게 좀 해줘. 어떻게 좀 해줘. 뭐 위약금 100억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부터 잘해서 월드컵 16강 가면 배당금이 훨씬 더 많거든. 전문가 나온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충격적인 건 뭐 무슨 몸싸움이 있었다는 등 이런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서 사실관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결국 세대 차이가 가져온 문화적인 차이라고 봐요. 예전에 운동선수 그러면 뭐 군기 바짝 잡히고 뭐 선배가 이야기하면 후배 꼼짝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그들의 생각, 사고를 좀 존중해주는 아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MZ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축구나 모든 경기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감독이 보여준 태도가 잊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불을 지른 뒤늦게라도 이렇게 경질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고 뭐 베트남 가서 박항서 감독 같은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감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꼭 해외에서 모셔와야 되나 그런 생각도 차지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누구 탓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감독이나 협회 모두 선수 탓을 했어요. 이번 사안에 감독 교체를 빨리 한 건 그나마 다행이고 협회도 좀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태를 잘 수습하고 우리나라 원팀 다시 모여서 2년 뒤 월드컵에 또 우리 국민들이 재밌게 축구를 관람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정치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거를 흔히 총성 없는 전쟁이다라고 비유를 하잖아요. 총알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선거판에선 아군 적군 잘 파악한 뒤에 정신 바짝 차려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도라는 전쟁 특집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을 한 장씩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사진은 두바이에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액자, 틀. 예. 소위 말해서 이제 프레임이죠. 그 남한강 그 양수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양수리? 거기 사진 찍으라고 이거 틀만 해놓은 게 있잖아. 아니 그런 거는 이제 뭐 정치라는 게 평소에도 프레임 전쟁을 하잖아요. 특히 선거는 프레임 전쟁의 이제 절정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액자, 두바이의 프레임, 그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선거판의 프레임 전쟁. 지금 선거판의 프레임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과 운동권 심판이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요. 요 프레임이 국민의힘에서는 한번 재고를 해야 돼요. 프레임 전쟁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여당은 조금 방어적이고 조금 책임 있고 더 신뢰가 가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정론이거든요. 근데 아주 독특하게 야당 심판론이 하나 있고 운동권 심판론이 나와서 이건 프레임 전쟁에서 꼭 좋은 그런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네. 이제 태양으로 비교를 하면 아직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떠 있는 태양이거든요. 그런데 이 태양을 국민들이 그 햇볕 받기를 싫어해. 예.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인기도 낮아. 예. 국정 지지도도 현저하게 낮아.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손바닥이 하나 나왔어. 태양을 가리려고. 그러니까 이 손바닥으로 이재명 대표를 자꾸 때리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가리려 그래도 태양빛이 계속 국민들 눈을 뜨겁게 하고 있거든. 예. 그다음에 오늘도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졸업생이 R&D 예산 깎은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또 진보당 의원 끌고 나갔듯이 입 틀어막고 하여튼 사지 정권이야. 사지 들어가지고 끌고 나갔어요. 이거 국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캐릭터 자체가 기대 점수가 좀 높아서 한동훈 선호도가 조금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뒤에 태양은 뭘로도 가릴 수가 없어. 국민의힘은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끌어내리고 나경원 날리고 유승민 날리면서 안철수 날리고 그러면서 5등을 1등으로 만들었거든요. 김기현 대표를. 그 김기현 대표도 날리고. 그래갖고 한성열이래. 그 비슷하다니까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름까지 한성열이라 그러네요. 하여튼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너무 좌우지하고 꽉 잡고 있다. 윤심 공천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라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 그래서 본질을 감추기 위해서는 엄청 현란하고 바빠야 되거든. 그다음에 손바닥도 계속 이재명 대표 때려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고 있어서 그것이 제 관점에서는 저는 굉장한 쇼인가. 굉장한 헐리우드 액션이 지금 이 조금 가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점에서 친명 공천 프레임과 윤심 공천이냐 한심 공천이냐 요 프레임에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조금 열위에 있는 그런 이 공천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긴장해야 된다. 정확히 분석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유리한 계속 아까 이제 하면은 태양 이야기하고 분석 손바닥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윤심하고 한심까지 이제 일단 윤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저항하는 이제 당내 분위기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신 건데 민주당은 그런 것조차도 없잖아요. 그냥 친명이냐 아니냐 이걸로만 되기 때문에 전 민주당 이야기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윤심 공천, 친윤 공천은 우리는 절대 피해야 됩니다. 이거 하는 순간 우리가 2016년에 이른바 진박 공천으로는 예. 다 우리가 당했던 거랑 똑같은 거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온 거고 우리 이용호 의원하고 제가 열심히 당내에서 쓴소리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용산 출신과 친윤 출신에 대한 오히려 특혜가 없다라고 하는 저는 그게 이번 공천의 저는 핵심 컨셉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아직 공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진행 중이죠. 본질은 이제 지금 평가할 단계가 아직 아니에요. 이제 킥오프 정도 했다고 보면 된다고. 이제부터 좀 평가를 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평가 단계가 아니라. 평가 단계가 아니게 왜냐하면요. 지금 나온 것만도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네. 왜냐하면 본질이 빠져 있습니다. 영남에서 국민의힘에서 영남 중진들을 다른 데로 배치를 했잖아요. 빠진 자리에 윤심, 윤핵관들이 가면 똑같은 거예요. 예. 그건 똑같은 거고. 2말 3초, 3월 초 지나야 이게 본격적으로 공천의 극장이 열린다라고. 아직 시작이라 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오고. 저는 네. 그 점은 지금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시점인 거는 맞는데 예. 아무튼 지금까지 진행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제법 했어요. 집권 여당의 하나의 이 환경이나 조건이 좋죠. 정리하고 조정하는데. 왜냐면 여당이니까 다른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현직 대통령이 있고 권력이 있고 하여튼 힘이 있으니까 중진들도 그렇게 했을 때 받아들이고 그래서 중진 의원 조금 재배치하기 위해서 물꼬를 트고 그다음에 수도권은 말씀드렸지만은 별로 쟁점 지역이 없어요. 편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득표력이 좀 있는 사람 중심으로 했어. 강서 김성태 전 의원 지역 빼고는. 그래서 무난하게 쉬운 숙제를 현재까지 한 건데 모든 지뢰밭은 TK, PK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출신들 중에 지금 한 17명이
그러니까 38명이 나왔는데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중에 절반이 영남에 있고요. 여기 검사 출신들은 또 이건 카운트를 안 한 거야. 대통령실 출신들만. 그리고 윤건영 의원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재배치하거나 조정되거나 이런 의원들의 그 대체자로 누가 그쪽에 가느냐. 그러면 볼 것 없이 대통령실이나 검사 출신일 가능성들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이것까지 해야 돼. 화약고는 거기야.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니, 일단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수도권 중심으로 물론 이제 충청권 일부 있었습니다만 수도권 중심으로 쉬운 숙제를 한 거예요. 이걸 놓고 마지막 맞춤표 찍은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영남이냐 왜 TK냐 여기는 경선하면 져요. 경선 안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여당의 힘을 갖고 집권당의 힘을 갖고 조혜진, 서병수, 김태호 등등을 조정을 하잖아요. 현역이 불출마한 곳은 전략지역구로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에 거기 룰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의원평가 하위 10%, 차 떼고 포 떼고 한 7명 정도 되잖아요. 여기도 영남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뒤로 30% 페널티 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설득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선을 하면 대통령실 출신이나 그 검사 출신들이 이길 수 없는 지역이 현역이 몰려있는 영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솎아내고 잘라내고 그다음에 조정하고 이러면서 비워놓고 그래서 여기에 누가 가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거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된다니까요. 여당에서는 시스템 공천이 작동한 지금까지 거다. 김근식 의원님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전망하고 두고 보라고 한 것 중에 두고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틀려가지고. 이번에 진짜 두고 보세요. 그게 판도라에서만 지금 한 10번째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예요. 수석님, 민주당은 저는 뭐 임종석 실장. 임종석 실장. 네. 비명은 탈당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하다가 스스로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탈당도 하지 아니하고 떠날 필요도 없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비판하고 저격하고 이런 것도 하지 않았던 임종석 전 실장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뇌관 중에 뇌관이에요. 이 문제를 잘 처리를 못하면 소위 말해서 명문 정당을 얘기했잖아요. 현재 계시는 직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민주당이 이 배출한 대통령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양산 가서 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좋았어요. 통합이에요. 손 잡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거기서 일했던 비서실장 임종석이라는 이 상징성이 있는 사람은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명문 정당이 안 되고 제가 문명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뇌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이건 후폭풍이 있고 총선을 치를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제가 보기엔 멸실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아주 민주당에서는 이제 저 얘기부터 해볼게요. 선생님의 저 부분을 제발 편집하지 말고 제대로 좀 써주세요. 저 얘기부터 진행자 흉내 내지 마세요. 지금 말 보니까 편집을 많이 저 하시더라고요.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공천 전체를 이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공천이 될 거다라는 얘기셨는데 두 분이 청와대에서 또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좀 연락을 해보셨어요? 내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공천 전체를 이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공천이 될 거다라는 얘기셨는데 두 분이 청와대에서 또 같이 근무를 하셨잖아요. 최근에 좀 연락을 해보셨어요? 네, 연락하죠. 네. 임종석 실장은 많이 답답해합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모든 정치 상황이 달라지는 그렇죠. 한에 사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얘기겠습니까? 그 왜 저만 갖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본인은 민주당이 총선 승리를 위한 길을 가고자 하는 건데 결과치로서 당내에서 이러저러한 또 소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예. 라는 것 자체가 본인은 되게 답답해하죠.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론으로 번져버려 그렇죠. 소모적인 논쟁으로까지 번져버린 거죠. 그에 따른 책임 본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들이 많아서 답답해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만나고 임종석 전 실장은 안 만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대표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는 두 분 다 답변하기 곤혹하죠. 아니요, 제가 근데 수석님은 이재명 대표랑도 가깝고 나는 답변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재명 대표랑도 가깝고 임종석 전 실장이랑도 가깝기 때문에 특히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선 경선에서 이겨서 민주당 후보로 나가서 간발의 차이로 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대중적 지지도, 특히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의 지지 이런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의원 숫자에 연연해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어서 이재명 그룹 정치를 하고 이걸 토대로 대선 후보가 되고 집권을 하고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져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래서 별로 자기 사람 심는 것이 정치적으로 명운을 건 만큼 이번 총선에서 중요하지는 않다. 총선에서 지면 이재명 대표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이겨야 되는 절박함은 어느 누구보다 큰 게 이재명 대표예요. 거기에 임종석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명문정당 이게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혼자 남는 거예요. 혼자 총선을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안 하시리라고 보고 지금 당을 주도하고 있는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또 책임론 같은 거를 얘기해서 흔들 수는 있죠. 그러나 대표는 그렇게 휩쓸려 들어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맞다고 치고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 아니, 왜 자꾸 진행을 하려고 제가 그러죠? 진행 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석 실장의 그 중성동 갑 지역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거는 결과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아니, 그래요? 공천 탈락해서 네. 근데 중성동과 고정권을 복귀할 거를 대비해서 지금 진행자 연습을 진행 욕심을 1년 전에 이해찬 대표는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당대표가. 그리고 총선 관리를 하고 현역 의원들의 교체도 하고 그래서 총선 대승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총장이나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증위 차원에서 자기 지역구의 경쟁자들을 제거시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런 분들부터 오히려 헌신을 하고 이러면은 돈봉투 의혹에 쌓인 의원들이 시비를 떠나서 공천 과정에서 커트가 되거나 혹은 설득이 돼서 출마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주류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상당 정도 그런 것들이 설득이 되고 또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잡음이 그래서 없는데 인적 쇄신은 반드시 주류의 헌신 이런 것들이 전제됐을 때 그 다음에 가능한 거예요. 역시 불세트 사무총장 그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대장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주 소재는 대장동이었어요. 2년 동안 정말 온 국민 정말 힘들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대한민국 들썩들썩하게 했던 예.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에서 뇌물받고 그 돈으로 대선 또 정치자금하고 이렇게 몰아갔던 사건 아니에요? 대장동 어디가 있죠 지금? 이재명 대표 공소장에나 들어가 있어요? 백현동도 똑같은 거예요. 대장동도 김만배 구속되고 화천대유 같이 했던 대장동 일당들 다 구속됐어요. 백현동도 김인석 이분 구속될 수 있죠, 로비스트.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 문제. 이게 대장동 재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문제는 주종목이 바뀌고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시작해서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끝나는 노래의 처음과 끝이 달라요. 대장동으로 시작한 게 성남FC 문제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 문제 이런 걸로 와 있어요. 무리한 수사로 저는 그 부분을 거꾸로 보고 싶은데요. 어떤 보통 사람이 이런 사건에 연루가 돼서 지금까지 수사를 했다면
그 위치에 일반 사람이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 자리에 있었다면 벌써 구속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법원에서도 영장이 기각된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법부도 상당히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뭐해서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온 것이 무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매우 이렇게 뒤바꿔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대장동, 백현동 이거 전부 인허가권자가 결국은 누굽니까? 성남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곽이 지금 다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그 결국은 누가 될 거냐? 이건 다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의원님 그렇게 자신의 정당이나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막 평가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건 재판부도 부담을 가져서 그렇게 한다. 그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소위 말해서 삼권 분리까지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재판 구속영장 기각했던 판사 신상털이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원희룡 장관이 장관 그만두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전광훈 목사 집회거든요. 그런데 원희룡 의원 출마하는 개항을 해. 전광훈 목사가 하는 그 당으로 유동규가 나와요. 예. 유동규 같은 사람도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복수심에 불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복수심에 불탈 일이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도시공사에서 일했고 다 했고 이랬던 사람이고 대장동에 관여를 하고 다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사적 감정을 여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에 나온다? 그것도 원희룡 장관이 그 장관 그만두고 총선 뛰겠다고 나온 그 첫 집회를 정광훈 목사 집회로 했고 그 정광훈 목사가 하는 당의 유동규가 나온다? 저 같으면요 시비를 떠나서 저런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해주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당 국민의힘당은 제가 아니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아니 그걸 분명히 그런 걸 해줘야지 이거를 즐기고 있어요 또. 이걸 그러니까 자유통일당의 유동규의 개인적인 호기심과 복수심이 전광훈의 정치적 의도와 맞아떨어진 가십성 기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단일화의 대상으로까지 이야기하셨다. 아니 그게 아니고 단일화 대상도 아니죠. 무슨 아니, 단일화 그러니까 대상입니까? 정확하게 정리해 제가 이렇게 얘기한 단일화를 것은 결국 이야기하셨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가 소멸돼서 결국은 이제 원희룡 저하고 두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 된다는 자체가 정말 것이지. 정치권 전체를 근데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 이게 왜 유동규라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아니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그건 우리 돼요. 말씀하시는 안 것은 됩니다. 오히려 하는 거고 가만히 안 계세요. 된다는 얘기를 생생한 전투 현장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하는 전쟁 특집 세 번째 사진은 누가 가져오셨나요? 전데요.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악수하는 사진인데요. 시선이 90도로 교차하고 있어요. 아 서로를 보고 있지 않은 네. 웃고는 있는데 아 그래서 이게 참 거시기한 사진이죠. 족보도 다르고 태생도 다르고 이런 정당이 이제 신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능동적이고 포지티브하게 만든 게 아니고 어딘가 다 부딪혀서 나온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 이게 지금 그럼 웃는 게 아닌 웃음인가요? 서로 딴 데 보고 웃고 있잖아. 항상 뭐 이런 사진이 예. 의도와는 다르게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신당 상황과 이렇게 연상이 되는 그런 사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지지층 이탈에 놀라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번 합당으로 손실을 본 사람이 이준석 대표. 손해가 가장 크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지층 이탈도 있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어정쩡해졌어요. 예. 1+1이 2가 되지 않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 당혹스럽고 곤란한 이런 경우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걸까요? 이미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갈 다리는 이제 폭파됐는데. 저도 그다음에 이제 유호정
의원 여기는 다 합류가 예상됐던 분들 아닙니까? 근데 유호정 의원에게 이준석 대표가 직격을 하고 유호정 의원의 사상이 아주 뭐 저희가 좋아서 아니면 또 정책이 아주 좋아서 저희가 영입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도 차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호정 의원이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서 주류적인 위치나 주류적인 어떤 생각으로 자리 잡기 어려울 겁니다. 뭐 이런 게 다 지지층 이탈이나 신당을 통합해서 개혁신당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선택이 낳은 이제 일종의 정치적 후유증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이준석 대표. 여기로부터 비롯된 일이다. 그냥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준석 대표가 그나마 뭘 할 수 있는 건 빨리 갈라서는 거예요. 지금요? 만약에 그냥 혼자 계속 했으면 어차피 보수라는 그라운드에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를 하고 거기서 역할을 찾고 해야 되는 운명인데 통합을 하면서 이게 안 돼버린 거고 우선 그 양의 크기가 어떻게 됐든 지지층이 명료하게 있는 신당 세력 중에 유일한 그런 게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꼬여버렸어요. 그러면은 본전까지는 못 건지겠지만 여기서는 빨리 결별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 결별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당하는 거지. 자기 신당으로 총선 치른다? 웃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그나마 그게 본전은 못 찾지만은 가게 문 닫는 이런 정도의 손실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온 분 아니에요? 조국 장관이. 근데 민주당 당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탈당해서 뭐 신당한다는 거 아니고. 근데 민주당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도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불가피성을 이해한다. 요거를 액면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해요. 그게 개인의 그런 물론 그 고통스럽고 이런 거는 저는 온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정말 그 고통을 함께 하고 싶을 정도지만은 그것이 정치라는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풀어야 될 문제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지금 교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안 맞았다. 이런 걸로 그냥 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김우식 교수가 한 번도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맞는 것 같다 이럴 줄 알았는데 박하네. 오랜만에 게스트로 찾아주셨는데 이 두 분의 이 앙숙 케미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을 빕니다. 이렇게 총선 경쟁, 총선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전쟁의 끝에 국민의 희망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판도라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죠.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